지금 다른 부분들이 뭐냐면 일단 브랜드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의 유행 주기가 되게 단축이 되고 있다 보니까 뭐 하나가 떴다고 해서 그걸 투자했다가 그 유행이 꺼지는 시기가 너무 빨리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 커지는 거에 있어서는 브랜드가 뭐가 됐든 간에 그 뒷단에 있는 제조해주는 업체들 위주로 가는 게 훨씬 더 그 성장을 안정적으로 올라탈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출하량이 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우리가 자본을 조달해서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는 치플레이션이 아니고 큐그로스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메모리 가격보다는 시선은 큐가 나오는지 큐를 위한 기업들의 투자가 나오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밥친구 여러분들 너무 많이 막 유튜브에서 검색해가지고 막 보면서 얘는 팔았대, 댓글에 이렇게 팔았대, 이런 거를 그냥 안 보시는 것도 마음 편한 방법. 시장에 대한 신뢰는 갖고 있고,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이익을 잘 내고 있고. 네. 그리고 네. 저는 연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소요. 네. 힘을 합치려면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뭐 좀 미담 쓸 수 있다고 보는데 근거가 있어야 쓰죠. 근데 이게 근거가 없는 미담이에요. 일단은 이제 서초 사옥이 2008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20년 넘게 일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그리고 홀로 빈소를 찾았다고 하는데 유가족을 향한 이 회장의 발언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도 공식 확인이 어려운 이 회장의 행보를 언론이 검증 없이 확산시키면서 이거는 사실 확인 역할을 아예 포기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뭐 삼성전자 중요하고 삼성전자 주가도 중요한데 언론이 스스로 이 최대 광고주가 또 삼성이잖아요. 최대 광고주인 대기업의 총수 이미지를 미화. 그런데 성장과 재투자의 담론이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반면에 양극화 해소, 불평등 완화와 관련한 담론은 많이 요즘 가려져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노동부 장관 입장에서 초과 이익, 초과 세수를 공정한 분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 장관 입장에서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연구 개발과 재투자를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이 정치를 하는 이유를 과거부터 늘 이렇게 밝히곤 했죠. 억강부약. 5시 이재석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의 전당대회 출마 자격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네.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선거일로부터 경선일이나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는 권리당원이 됐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6번 당비를 내야 출마 자격이 성립이 되는데 그 6회 당비 납부 자격을 채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반대하는 분들은 이미 선호투표제에서도 당규를 개정해가면서까지 지금 한번 밀어붙였는데 원칙을 또 한 번 어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당원들이 좋게 보지 않는다. 그래서 경찰들이 저렇게 삥 둘러서가지고 현장을 훼손하고 있어요. 허위 보고서를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작성한 혐의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네, 당시 범행 동구로 사용됐던 길이 18cm의 개조 흉기를 보고서에 커터칼로 축소해서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경찰은 당시 현장 혈흔 등을 지은 것은 주요 인사 경호를 맡았던 경찰 간부가 비난을 우려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거는 저는 독립조사기관이 다시 조사해야 된다고 봐요. 그 AI를 저는 유사 인간처럼 받아들일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저 회사들이 돈 벌려고 만든 제품이야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냥 디지털 지능이라고 보는 게 아주 적절할 것 같습니다. 생물 지능하고는 다르지만 확실한 지능이다. 무서워서 저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퇴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교육에서 어쩌면 다음 세대가 해법 찾을지 모르죠. 네. 이게 마치 검찰이 보안수 사건을 뺏어가면 늘상 일어나는 일이 되는 것처럼 과장하는 게 이게 우연한 일일까?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제3자, 그러니까 그 수사한 경찰이 아닌 제3자가 들여다볼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하자. 이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애초 출발은 가장 강력한 국가의 강제력인 사법 형사 권력을 검찰이라는 조직 하나가 독점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니까 이걸 빼내잖아요. 합의해왔던 게 기소권이라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검찰이라는 조직이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권을 갖는 방식이 비정상적이다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합의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죠. 강제노동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부정적 유산임이 물론 특히 조선인에 대한 강제노용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서 세계유산 등재 직후부터 그 약속 쓰레기통에 처박혔습니다. 2024년 당시 윤석열 정부는 위원국이자 당사국으로서의 지위를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면 대응이라는 정당한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오히려 헌신짝처럼 내다. 일상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를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이유를 도무지 찾을 수 없었던 순간이죠. 하천이 위험한 상태라는 신고까지 접수되었음에도 관련 지자체 등 관리 주체들이 지하차도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진술 조서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증거 부동의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들을 모두 불러서 재판을 진행하면 1심 재판이 끝나는 데만도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검찰의 소위 보완 수사 능력을 찬양해대는 기사만 내보내고 있는 걸까요? 그게 마치 경찰의 무능력 대비 검찰의 수사 역량을 입증하는 엄청난 근거라도 되느냐? 수사권을 지니고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이 사건을 뭉개고 은폐한 사례를 들자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수사권 자체를 통제하고 견제할 다양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대응해야 한다는 것. 원내 수석, 부수석, 원내 수석, 뭐 김한규 수석이 당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 약간 멘붕에 빠졌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이게 당론이다고 의결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손들어 손 내려. 이 부분은 저는 당론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에 만 6년 동안. 그래서 저는 왜 너무 당연한 얘기가 이제 와서 이렇게 뒤집어지냐. 이 권한들이 합쳐지면 이걸 통제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검사가 직접적으로 수사해서 내가 영장 청구하고 바로 기소해버리면 이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형사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받는 방법 외에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폐기돼야 된다. 그렇지. 이건 폐기되고 그렇다면 이 세 개의 권한을 한 개나 두 개로 이렇게 쪼개야 된다. 단지 직접 수사권만 하지 말고 그리고 뭐 아예 수사권도 완전히 박탈되는 게 아니라 보완 수사 요구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통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완전히 무시당하는 느낌? 그런 걸 계속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구조적 다수의 의미는 어떤 선거 제도나 구조적 시스템을 바꿔. 그러니까 민주당이 선거제도 결선 투표, 그 다음에 연동형 비례제를 확대하고 이 지금의 소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넓히고 이렇게 돼야지 구조적 다수가 제도적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구조적 다수가 되려고 하면은 지금 함께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남고 그 사람들의 합의가 높은 가운데 더 덧붙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구조적 다수를 증축으로 보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인사들로 하더라도 원래 재건축이든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좋은 재료를 써야 됩니다.